우선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이제 현행 이제 대입제도 및 입시 경쟁 교육의 현실, 대학 상황, 그다음 평가의 목적, 그다음에 25년 대입제도의 개편 배경, 대입제도 개편 방향 및 과제 이런 순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시간 상황 고려해서 네, 지나치지 않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이제 대입제도 이렇게 봐주시면 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수시, 정시로 두 가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시에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있고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 통틀어서 학생부 전형 이렇게 부르고요. 논술 위주, 그다음에 실기 위주 이렇게 나눠지고 정시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고 대학마다 수시로 몇 퍼센트를 뽑을지, 정시로 몇 퍼센트를 뽑을지가 이제 정해져 있고 서울대를 포함해서 주요 16개 대학은 이 정시 비율이 40% 이상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권고를 했고 그 16개 대학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제도는 크게 이제 수시, 정시 이렇게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나눠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진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설문이 있었냐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떤 전형이 훨씬 더 입시 전형으로 확대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표를 보시면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수시 전형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대학 총장님들은 생각을 하셨죠. 왜냐하면 대학 총장님들 입장에 봤을 때에는 자기네 대학에 맞는 인재상을 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수시 전형이거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으로만 뽑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고 수시에서는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도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정시에 들어온 친구들보다 학교에 대한 이제 충성도 그다음에 이제 학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높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와 정시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2019년에 한 거였는데 정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요. 물론 2019년도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주요 정치인의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가 터지었었고 연달아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그 정상화 방안, 대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영되었었을 것도 이제 원인이 됐지만 그래도 정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네. 차가 안 보여? 잠시만요. 저 차 안 가져왔어요. 아, 네, 네, 네. 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정시가 더 높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론 주도층이 이제 학부모랑 학생이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정시가 더 공정하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 깔끔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전교조에서도 예전에 정의당이랑 같이 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조사했다 발표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도 저희가 원했던 기대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정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 기분이 높았던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면 설문에 이제 응하는 고등학생들은 성실한 친구들, 그 성실한 친구들한테는 정시가 더 매력적인 걸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설문에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들이 수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하더라도 여론에 참여하고 주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어쨌든 교육적인 이제 기득권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문제를 풀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따지고 보면은 월평균 가구 소득 대비 의견들을 비교해 보면은 실제 수능을 통한 선발이 더 공정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득이 높아지신 분들은 어쨌든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정시 수능으로 선발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수능에 이제 사교육, 경제적 뒷받침이 연결된 자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고3 친구들한테 이제 질문했던 데이터에 보면은 사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수능 때문에 사교육으로 간다라고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수능 준비에 사교육의 영향이 상당한 거죠.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돈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대학 의대의 신입생들 대상 중에서 수도권의 비율이 얼마큼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통 고등학생들도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 50%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대 신입생들 중에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수시로는 58%, 뭐 60%이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한 30% 넘게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시로 보면은 수도권의 학생들이 71%부터 78%니까 비수도권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정시로 서울대에 들어가는 비율은 20%에서 그 위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정시가 훨씬 더 수도권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비수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시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대를 비춰봐도 우리가 비슷한 데이터인데 수시로 의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수도권 비율은 30%, 40%예요. 나머지 60, 70%가 비수도권 아이들. 근데 왜 비수도권 아이들의 의대에 더 많이 들어가냐 했을 때 여기는 지역 인재 전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 인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수도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역시나 이제 정시로 보면은 이제 정시를 봤을 때에도 수도권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요거는 이제 서울대 신입생 전형별 중에서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의 비율을 보실 수 있는 데이터인데 2019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쭉 데이터를 보더라도 정시에서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수시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강남 3구의 출신 비율이 예를 들면 8.3%밖에 안 돼요. 근데 8.3%도 물론 높은 거죠. 그런데 정시에서는 20%, 2022년에는 강남 3구가 수시에서는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7.2%지만 정시에서는 22%. 그러니까는 정시로 서울대에 들어간 신입생 중에서 강남 3구의 아이들이 22%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고 우리가 인식되었었던 것들은 어쨌든 뭐 스카이캐슬 뭐 이런 이제 뭐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가정의 영향이 많이 수시에도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후에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었었고 2019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하면서 가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의 기재 항목을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의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줄어든 거죠. 대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2024년부터는 폐지가 돼요. 교사 추천서는 그 전부터 폐지가 됐고. 그러니까는 실제 이 아이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폐지가 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데이터들만 중심으로 대입에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2021학년부터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도 확대돼서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의 출신인지도 제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실제 의도했던 바는 아이의 출신 배경에 대해 영향을 없애겠다. 라고 했고 상당 부분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역으로는 대학교에서는 되게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조국 사태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의 이제 수시 학종은 상대적으로 가정에 정보가 들어가지가 않는다. 가정의 영향이 이제 개입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시 경쟁 교육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교육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 윤석열 정부 때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인당 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이제 52만 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사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액수는 이제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까지는 수시와 정시의 프레임으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는 그거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수시 정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수능 개편을 하면서 수시 정시로 귀결했어요. 그래서 정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마감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입시 경쟁 관련해서도 이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64.7%의 학생들이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응답한 내용들의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자신감 상실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68%였고, 실패한 삶에 대한 두려움, 요렇게 이제 응답한 친구들이 57%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입시 경쟁으로 해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데이터상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좀 무뎌진 것도 좀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것도 계속 얘기되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이 지금 재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좋은 교사 운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고3 교실에서 25명 중에 5명만 수업 듣는다. 라는 거고,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도 보통 그랬고,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상태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2학기에는 이제 이미 수시를 위한 이제 서류가 지금 마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지금의 수업이랑 상관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실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은 거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는 뉴스에도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옵니다. 생기부 끝났으니까 학교 안 갈래. 씁쓸한 교사, 초점 고3. 수업 중인강, 내신 찍기, 공경문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어느 고등학교나 가도 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치려면 대입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대입제도를 고치는 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대학 상황도 말씀드리면요. 대학 상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의 사립대,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되는 그 비율이 이제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도 예전에는 폐교됐다 이게 약간 좀 큰 비중이었으면 지금은 웬만한 그냥 너무 이제 그런 대학이 많으니까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가 전국에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대, 뭐 제주대, 뭐 전북대. 근데 보통 그 지역에서 내노라는 국립대였고, 예전 같았으면은 보통 뭐 연고대 뭐 그 정도의 버금갈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대학이었는데, 2021년에만 그 국립대에서 자퇴한 학생들이 6,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에서만 2021년에 759명이 자퇴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비율이거든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자퇴해서 다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편입해서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되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감은 국립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감의 이제 온도차가 지방 사립대냐, 지방 명문 사립대냐, 지방 국립대냐에 따라서 그 온도차가 다른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이 지방 사립대를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편입하고 있는 정부 체제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이제 대학은 내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어, 이 라이즈 글로컬 대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말만 좋은 건데요. 이 라이즈 보시면 주요 내용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50%를 지자체에 내리겠다. 그리고 시도에 지원 전담부서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실제 대학에 대해서 이제 관할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을 지역에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부 입장에 봤을 때에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니네 지자체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살려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렵고 그것에 대한 효과성도 검증하기 어렵고 욕만 먹는 상황이니까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지역과의 연계라는 명분으로 지역에다가 이제 넘기는 거죠. 지역의 대학들을. 근데 맨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학 노조나 대학 사회에서도 반발은 많았어요. 근데 막상 돈을 준다고 하니까 달라붙는 대학들이 있는 거예요. 달라붙는 지역들이 있고. 여기에서 못 받으면은 더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심각하고 그러니까는 다 같이 동참하지 않아야 되는데 몇몇 지역과 몇몇 대학들이 동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글로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컬 대학도 기본적으로 대학 안과 밖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지역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대학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이 글로컬 대학을 심사할 때 가장 변별을 주는 요소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대학 안팎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 거냐.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니네가 인근 대학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거냐, 어떻게 통합할 거냐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 대학들이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뭐 진보 교육계에서 대학 문제 관련해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실제 이 대학 통합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충북대랑 교통대를 통합하는데 충북대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밭대 같은 경우에도 동문회가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대학과 대학 간에 통합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라고 했을 때에는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큰 이유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모교인데 모교가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아쉬움. 그리고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들어간 대학의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한다 했을 때 교통대보다는 충북대 아이들이 극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들어간 내가 대학과 교통대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는 국립대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 이제 공동 학위제, 공동 입학 제도, 그다음에 학사 간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갔을 때에도 우리가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했을 때 대학 서열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서울대를 포함해서 국립대 10개가 같은 급으로 모여야 된다는 모여야지만 서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국립대끼리도 자기네 대학 간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파트 문제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서울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제주대랑 같은 급의 대학이 되었어 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가치가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성원들이 반대했을 때 이 대학 통합의 문제가 지금 난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근을 쓸 수 있고 당근책을 쓸 수 있고 교육부에 이제 관할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후폭풍들은 여전히 정치권이나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3자인 입장에서 대학 간 통합, 대학 간 네트워크를 해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예 사적 경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말아라고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했을 때에 그런 우리가 사업에 참여시켜주고 그랬을 때에 돈을 주겠다. 그것밖에 할 수 없지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죠. 사립대학들은. 자, 우리가 평가의 이제 목적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계시고 네, 거의 선생님이시니까 이렇게 우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일관성 있게 이제 하는 과정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입시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성취도에 따라서 성취도 기준으로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변별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그 변별에서 상위 등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사교육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과도한 입시 경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하는데 중학교까지는 다 이제 성취도 평가니까 절대평가라고 정대평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취도에 따라서 그냥 A, B, C, D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거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25년부터는 이 체계가 새로운 교육과정이랑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목은 상대평가, 그래서 등급으로 받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랬었고, 그래서 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왜곡된 거죠. 성취도랑 상관없이. 변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선생님들은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상대평가가 공통 과목에만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에만 상대평가가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성취도 평가로 이제 절대평가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발표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계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공통 과목만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의 가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심화가 경쟁이 이제 심화될 거다. 그리고 사교육도 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쏠릴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밀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학년, 3학년부터 정시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정시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학교의 수업에 충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는데 정부가 곧 발표할 안을 보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상대 평가가 있는 한 선생님들은 변별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수능이 이제 설계될 초기에는 이제 대입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정도로만 설계되었는데 대학들이 그 점수를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 기능이 높아지겠다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변별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 과목을 다 이제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론에 밀려서 후퇴하고 지금 결국에는 영어랑
한국사 제2외국어만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9등급이기 때문에 변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입시 경쟁을 해소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최소한 5단계나 3단계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9단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사교육의 유발 요소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국어, 수학,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에서 등급 산출, 변별하기 위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킬러 문항을 준킬러 문항을 바꾼다 한들 여전히 그것 때문에 입시 경쟁은 계속되는 거죠. 이게 수학 공통 수학 2학년 성취 기준이거든요. 성취 기준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진행되어 있어요.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조건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관련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은 너는 이 성취도를 도달했으니까 A를 맞을 수 있어. 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 평가로 진행되고 4%를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려주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완전 이제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를 풀려면 학원을 가야 되고 사교육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능 문제를 잘 맞으려면 학교에서의 노력은 부족하고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가정에 뒷받침 있는 친구들한테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작년 전교조에서 조사한 데이터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응답하셨어요. 학생 변별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다. 89%. 그러니까는 중등 선생님의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1등급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 후과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하나를 틀리면 그냥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이게 성취도에 따라서 아이의 성취도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변별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맞췄냐 안 맞췄냐에 따라서 A, B, C, D가 나눠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응답을 봤을 때 공교육이 원래 교육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면이 부족해 보이거나 피로해 보이는 학생들 여전히 많고 배우기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학생들 많고 성적 및 진학 고민으로 불안감 보이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 이제 하위권 고등학교 가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배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학교에 존재만 하고 있지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입시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어떤 학습적인 이제 성취감을 이제 못 느꼈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교실에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 배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여론 주도층이 아니에요. 여론 주도층은 이제 그 여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과 여유와 관심이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엎드려 있는 아이들의 의견이 이게 모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 얘기를 지금부터 왜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2024년 2월에 새로운 대입제도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4년 전에 적용될 대입제도를 발표를 하게끔 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28년에 적용될 대입제도는 24년 2월에 발표되는데 왜 28년이 왜 중요하냐면 2022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25년부터 도입되는데 그 25년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대입제도가 28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대입제도와 다르게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갔고 새로운 고교 학점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명분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입시 경쟁에 대한 어려움은 그냥 쭉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대입제도 바꾸자라는 명분이 공정성 논리를 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으면 그거에 맞게끔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명분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고교학점제는 기존에 있던 이제 제도를 학기 단위 이수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학점 단위로 이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고교학점제는 그 자기가 이수한 학점을 모아서 대학처럼 졸업학점을 채우면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이제 유예. 그리고 유예가 안 되려면은 보충 이수를 받고. 근데 우리가 보통 고교학점제 얘기했을 때 과목 선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과목 선택에 대한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2022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에요. 2022 교육과정에 보면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학점제는 그거에 따라서 애들을 졸업을 어떻게 시킬 건지, 진학을 어떻게 시킬 건지, 진급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학사 제도인 거죠. 근데 이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는 2015 교육과정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과목 선택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 학점을 모아서 졸업하는 제도를 바꾸고 싶으면 고교학점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혼용해서 쓰고 혼용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규조 내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도를 보시면 이게 2017년에 문재인 정부 김상곤 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 들고 나온 안이 이 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김성근 교육감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상원 교육감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초기에는 좋았어요. 근데 연이어서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확 불어붙고, 그럼 공정해야 되구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논의가 어, 국민 수기 과정을 했지만 정시 확대로 기결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논의를 안 했던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 수기 과정이라는 게 여론 수렴 과정의 명분은 만들어졌지만, 그 여론이 진보 교육계에서 요구했던 여론이 아닌 쪽으로 수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후퇴된 정시 확대를 하는 안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진보 교육계에서 요구했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만들겠다라고 추진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하려다 보니까 이 국립대가 아닌, 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대상이 아닌 지방의 공립대가 이의 제기를 했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지방 사립대들이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그만큼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공립대나 사립대 입장에서는 이걸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대학의 구성원들인 노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이해관계자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다 출발을 했지만, 이제 뭐 수능 데이트도 개편이나 대학 통합 네트워크도 다 초기에는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없이 후퇴하는 상황이나 유예된 상황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건 계속 대입 공정성 논리예요.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또 출발하다 보니까 가장 시험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학생도 못 믿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수능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수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시 확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조사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여러 데이터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 정시 확대가 옳다, 공정하다,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여론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지금의 대입제도 개편되기에는 어려운 거죠. 여론을 뒤집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 봤을 때에도 이게 이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공교육이 이제 폐해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걸 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한쪽에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고, 한쪽 편을 든다는 걸 들었을 때는 다른 쪽부터 내가 정치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표로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는 이 문제를 안 건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 이제 정교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입제도의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경험상 어쨌든 대학 서열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입시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을 해체하는 게 기본적 논리 구조상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학 서열을 해체를 한다는 거는 대학의 수준들을 동일하게 이제 맞춘다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을 끌어올리거나 서울대 수준을 다른 대학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라고 해야 되는데, 후자는 이제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국립대가 많이 있지만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이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 대학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그 대학들을 연구 중심 대학의 기능으로 강화를 한다는 거죠. 네,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의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 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서울대를 이 논의에서 빼고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 서울대가 빠진 채 나머지 국립대가 더 브랜드를 상향시키면 그만큼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거점 국립대 내에서도 서로 간의 브랜드 비율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립대 내에서도 통합 논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리고 정교조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거는 거점 국립대는
학생들을 공동 선발하고 공동 학위제로 가야지 대학 간의 서열이 해체가 된다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발하고 공동 학위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점 국립대에 감해서 학점을 교류하고 있고 학생을 교류하고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약해요.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그 비중을 넓히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학 입장에 봤을 때에도 비슷한 교양 과정을 개별 학교에서 다 개설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1학년들이 주로 이수하게 되는 교양 과목에서부터 학점 교류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특정 전공, 특정 학위도 교류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특정 전공에서는 학위제가 공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 서울대가 같이 나간다거나. 근데 이게 확대되면은 이제 국립대의 전체 통합된 명칭으로 나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도 대학 간 서열이 좀 종식되는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랬을 경우에 연세대나 고려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연세대 고려대까지 끌어안는 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연세대 고려대가 참여하지 않을 거다. 자기네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국립대 간 더 똘똘 뭉쳐서 브랜드를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연세대보다 고려대보다 올라가 줘야지 주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입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신이나 수능이나 전면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신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상대평가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친구들과 경쟁을 시키는 거고, 그랬을 때는 평가의 목적과는 왜곡되게 어려운 문제를 맞췄냐 안 맞췄냐에 따라서 성취도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제도다. 그래서 원래 평가의 목적에 맞게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곧 조만간 발표할 안에는 어떻게 발표할 걸로 이제 보여지냐면 고등학교 전 과목을 성취도 평가랑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평가로 A, B, C, D도 주고 그 다음에 전체 상위에서 퍼센트를 따져서 4%, 10%에서 몇 등급인지도 같이 병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대학 입장에 봤을 때 변별의 기능이 강한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더 활용하겠죠. 그러면 상대평가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가 살아있으면 절대평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상대평가 때문에 입시 문제와 그 다음에 사격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과로 정부가 제시할 안은 그러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절대평가의 좋은 점이 상대평가의 나쁜 점을 맞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가 있는 한,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모든 걸 다 상쇄하고 지금에 있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전교조가 원하는 방식은 어쨌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기존에 이제 대입의 학력, 그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역할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평가가 지금은 9단계지만 이제 5단계, 3단계로 완화되어서 그랬을 때에는만 공교육에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고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나 부담도 적어질 수 있고 아이들이 실제 누구나 원하면 부담 없이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전공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 됐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큰 걸 이루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입 자격고사, 패스페일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전 단계에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부터 해야지 이걸 넘어갈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교 내신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대부분의 교육단체에서 다 동의를 해요. 네. 교총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망가지는 것들을 다 이 대입제도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들을 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 단체나 교원 단체들도 다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학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19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연구문을 통해서도 발표를 한 바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의뢰한 많은 연구문을 써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는 수능의 개편, 절대평가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신도 다 절대평가를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게 상식적이니까요. 이제 연구자 입장에 봤을 때에도. 근데 정치권이 이걸 안 하는 거죠. 정부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뻔히
이제 내신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여론 조성을 할 거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했을 때 어떻게 변별할 거냐? 그러면은 학생부가 들어올 거다. 학생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여론을 아마 강남 사교육 이제 어떤 카르텔 이쪽에서 형성을 하겠죠. 그럼 그런 여론을 뒷받침해서 아 공정하지 않구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이 이제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70% 이상이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대학 가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고등교육이 이제 보편교육의 지위에 올라갔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는 이제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대학 재정을 이제 충분히 지원하자.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대비 대학 재정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국립대의 어떤 이제 통합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대학의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영형 사립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학 간에 이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근데 공영형 사립대라는 거는 문서에만 존재하고 있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립대는 이 사학재단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학이면서도 공영형이다라는 거면 사학재단 입장에 봤을 때에는 자기의 경영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명문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죠. 정부 지원 안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만 가지고도 수많은 발주와 연구들을 다 따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여형 사립대에 응할 대학은 지방에 있는 이제 뭐 중위적 사립대가 응할 수 있겠지만 기본 사학 입장에 봤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나의 경영권을 포기한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응하지 않는 거죠. 이 공영형 사립대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대학들이 많이 응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명무실하게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대학 통합 노트, 그러니까 대학 그 단체들 측에서는 이 사립대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림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진보 교육계에서 그런 그림을 제시하더라도 사학이 응하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나오질 않으니까. 자,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로 저희 정교조가 그리고자 하는 안을 이렇게 표로 제시했고요. 결과적으로 2028년부터 수능 5단계 절대평가 하자. 수시, 정시, 시기 통합하자. 대입전형 간소화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24년도에 발표될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그 안에 이 내용들을 밀어넣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 그래야 입시 경쟁이 그나마 해소되고 사교육 지옥에서 해소된다.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이제 그림들이에요. 여러 단체들에서 제시했던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는 국립대 중심의 통합, 그리고 권역별 통합, 그 다음에 공영 사립대의 통합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겠다. 근데 이 논의에서 지금 1단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립대를 포함한 논의는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한발 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이 테이블이 형성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그린 아니고 이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안이 이제 공유 성장형 공유대학 이 책인데 그림은 비슷합니다. 네. 거점 국립대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위상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연구 중심 대학의 국립대와 지역에 있는 사립대가 네트워킹을 하자라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닙니다. 김종영 교수가 주장하는 안은 그냥 깔끔하게 사립대의 문제까지 다 건들 수가 없다. 거점 국립대만이라도 충분히 키워서 네트워킹을 하면은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있는 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고등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거점 국립대를 똑같은 이 라벨로 똑같은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 버리자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교수는 서울대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나머지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통합해서 몸집을 키워서 육성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규모나 지역적 규모나 재정의 규모를 봤을 때 캘리포니아의 한 주와 거의 유사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방안이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제가 드리는 의견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역의 국립대를 육성한다는 거는 논리상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역의 어느 정치인들이나 지역 사립대를 더 우선적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국립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되었을 때 누구부터 살릴 거냐라고 했을 때는 국립 때부터는 살려야 된다는 논의는 다 있죠. 근데 지방 사립대를 살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 사립대는 여전히 사학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논의의 구조상으로는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이제 드러냈을 경우에는 이 지방 사립대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입장에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네. 그분들의 어떤 생계와 또 그런 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노조에서는 국립대 중심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방 사립대를 살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죠.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통합의 논의가 한 발 한 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세월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우선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초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의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의지만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경험상 확인했습니다. 우선 거점 군대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대학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더라도 국립대의 구성원들이 동의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부산대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강원대의 친구들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제주대의 친구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충남대 친구 동의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동의 못한다. 라고는 이거를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학 경영권이 축소가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학들이 동의하고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공영형 사립대는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역시나 통합의 당사자들, 학생, 교직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내가 산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의 가치가 LH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에 동의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들이 풀리지가 않으면 대학사 해체, 대학 간 평등한 문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입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이 대입제도 개편안이 원래 올해 상반기에 발표가 되었어야 됐는데 안 했어요. 그 전까지 연구는 문재인 정부 에서부터 쭉 해왔어요. 근데 안 한 이유는 아마도 시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상반기 때부터 교육부가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습해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시기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안을 제출할 거다. 자기 표에 피해가 안 가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건드리는 안을 중심으로 발표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시사를 계속 해왔어요. 맨 처음에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 초기할 때 수능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교육부 관계자 발로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애써 무마했고 그 다음에 이주호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수능을 꼭 없애자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대입제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규모 개편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개혁할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시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시 비율을 조정하거나 수능 절대평가를 과목을 좀 더 조정하거나 근데 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수능은 아예 안 건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을 건든다 했을 때에는 지금 준비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영향이 갈 거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여론의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게 또 정치 어떤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할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원래는 이 과정이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패싱하고 있어요. 왜냐면 패싱하게끔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조직이 그냥 그 조직의 체계와 구성을 보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육부가 다 만들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보고만 하고 마지막에 도장 찍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9월 달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올려진 안건에도 이 대입체제 개편이 아예 안 올라갔어요. 지금 10월 10일 날 국가교육위원회에 안건에 올라간대요. 근데 교육부가 10월 10일 날 발표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패싱하는 거죠. 근데 국가교육위원회 서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조직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4년 2월 달에 발표를 하려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정부가 제시한 안에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아예 여러 가지 복잡한 안을 제시해서 여론을 분산시키거나 결과적으로는 정부 안에 동의하게끔 만들어지는 그 구조로 만들어서 그 명분으로 24년 2월에 발표할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남겨진 4개월간 우리가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민 수기 여론 수렴 과정 이거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왜 무상급식 투표할 때처럼 풀뿌리 조직에서 다 들어가서 다 여론을 압도적으로 뒤집어댄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어, 수능 절대평가 안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밀렸어요. 예, 근소한 차이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가서 어쨌든 수능을 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는 우선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이 올라갔을 때 다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위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그 관련 법은 현재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입 제도는 절대평가로 하자라는 법이 강북구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이 있었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국회의원실은 발의를 했고 그걸 거기에 이제 같이 진행했던 이제 사교육 국정원상도 진행했지만 힘이 이제 부족한 거죠.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법사에서도 이제 헌법 헌법 소원도 이제 제기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의 상태평가가 이제 위헌이다. 국민의 어떤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다. 근데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죠.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남은 4개월에는 이거를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정치권은 자기네 입장에서는 절대 스스로 이 입시 문제를 먼저 건드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중차대한 과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목표는 내신 수능 전면 절대평가 실현, 대학 서열 해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 대학 서열 해체를 위한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또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힘이 안 모아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시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국민 수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하고 대중적 실천 활동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학계 정치계 교육 시민단체 학생학부모 지지 형성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 정부가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국회죠. 네. 네. 우선은 제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하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